예, 반갑습니다. 6월 23일 강의 영상입니다. 우리 1차 과제에 낸 작품들 중에서는 마지막 작품이에요. 정미진 님이 발제를 올려주셨죠. 믿고 보는 정미진 님 글, 그죠? 뭐 저 감상 올리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정미진 님 지난번에 저 발제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근데 제목이 트라우마인데, 트라우마 이야기 하기 전에 두 분이 또 나가셨어요. 가능한 포기하지 말고 좀 작품 내고, 기왕 우리 같이 시작한 거 끝까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아직 작품 안 냈잖아요. 아마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작품을 안 내고 지금 이렇게 강의 영상 봐봐야 재미가 없죠. 왜? 소설 안 읽었으니까. 안 읽은 게 아니라 못 읽었죠, 그죠? 그 읽을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심이 이제 반으로 확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벌써 작품이 다 나오고, 다른 수강생들 작품은 나와가지고 게시판에서 다 다운받아서 읽고 감상문 쓰고 이러는데, 전 작품을 못 보니까 작품을 안 낸 데다가 또 계속 진도는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조급한 거지. 그리고 쓸래니까 안 써지고. 그래서 그렇게 견디다 이제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제 단톡방에도 나가시고 카페에서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제 곧 저 심화반 지금 모집한 그 수강생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작품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다음 주에 한 작품, 지금 저 작품 수강생 작품 그 방에다가 올려놨지만 다음 주쯤에는 몇 작품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하고, 그리고 오늘까지 또 저 수정작 내야 될 두 분 있죠. 모로 그림빵하고 변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오후 국어하고 두 작품. 지난주도 두 작품 수정작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두 작품, 이번 주에 두 작품 수정작이 들어올 겁니다. 그거하고 해서 강의가 계속 심화반으로 이어져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수정하면서도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을 참조해가지고 수정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힘이 딸린다 그럴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이 강의를 신청할 적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 강의 시간 알고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그렇게 뭐 출근해가지고는 꼭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저기 영상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이게 우리 대면 접촉을 언제까지 이렇게 금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강의 한다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수정작 좀 늦게 내면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늦게 낸다고 뭐 제가 가서 꼬집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대신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네? 그래서 강의만 진행될 수 있으면은 절대 제가 기다릴 테니까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작품 한번 수정해 보세요. 오늘 하는 이 작품도 만약에 트라우마를 쓰신 분이 오늘 강의 듣고, 하긴 그 전부터 또 생각하면서 고쳤을 거예요. 오늘 강의 내용 듣고 수정하면서 뭐 수정이 빨리 됐다면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면은 바로 강의에 반영하면 되니까. 나는 뭐 4주 후에 내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에라도 내면 됩니다. 자, 트라우마. 아까 얘기했듯이 정미진이 발제를 해주는데 발제는 깔끔해요. 트라우마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트라우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라우마
우리들 정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다시 우리들 정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어떤 격렬한 정신적인 충격이에요. 그 충격이 남아가지고 또 그렇게 되죠. 요즘 프로야구 하잖아요. 야구 선수가 투수가 던진 공을 여기 맞았다. 그럼 그 다음에 여기 공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트라우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의학에서 하는 용어로는 이게 뭐냐면 신체적인 외상을 가리켜요. 신체적인 외상. 우리가 흔히 그러죠. 몸이 기억하는 거. 그 몸이 기억하는 거. 그게 트라우마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는 트라우마 킷 이런 말이 있는데, 킷 응급처치 도구를 트라우마 킷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정신과에서 쓰는 용어예요. 정신과에서. 그래서 그냥 정신적인 어떤 트라우마는 그냥 정신이란 말 빼고 그냥 트라우마 이러면 다 정신하고 관련된 거고, 육체적인 거 트라우마도 있거든요. 육체적인 트라우마는 앞에다가 피지컬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지컬 트라우마. 아까 얘기했듯이 공 한번 맞으면은 또 공 보면 무섭죠, 그죠? 이 맞은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몸이 기억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소설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수영장 얘기하고 자전거 얘기하고, 자전거 타는 거하고 수영은 몸으로 배우는 거다. 몸이 기억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엊그제 생일이어가지고, 제 생일이 아니라 아는 사람 생일이어가지고서는 뭐 생일상 차려놨다고 먹자고 해서 나와서 3명이서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나이 때 생일, 저는 여지껏 내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뭐 따로 뭐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질 않았어요. 글쎄,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배우면서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내 생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기념을 하는 날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시거든요. 안동에 지금 살고 계신데, 5남매를 낳으신 우리 어머니께서 그 5남매의 매번 생일마다 몸살을 앓으세요. 산통이라고 하죠. 아이를 낳으면서 느끼는 고통.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분만하는 그 고통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을 못하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5남매를 낳으시면서 그 고통이 몸에 기억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누나는 70이 넘었는데, 그런데 70년도 더 된 그때의 그 기억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누나 생일 때 되면은 어머니 아프세요. 내 생일 때 되면 또 어머니 아프시고. 그리고 이제 산통이라고 해요. 산통. 저희 애 낳는 것도 산입니다. 생산할 때 산입니다. 통. 저 아픈 겁니다. 아픈 거. 이 산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저 수강생들 여자분이 많잖아요. 아마 아실 거야. 애 낳고 몇 년이 지나도 애 낳은 그날, 그러니까 애 생일이죠. 그 생일 되면은 그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걸 이제 피지컬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지금 우리 저 정미진님이 발제한 이 저 트라우마는 닭이죠, 닭. 줄거리를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해주셨어요, 정미진님이. 4달 딱 요약하시고, 등장인물을 연희, 엄마, 명훈이, 오기, 그리고 주인집 아주머니, 어린 두 동생 혜진, 민영, 그리고 아빠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 동기들 뭐 다
다 정리를 해주셨고, 구성을 도입부에 성인이 된 현재의 연희가 과거를 회상하며 아동기, 초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으로 성장해가며 겪는 공포증과 우울증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 구성되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시간적으로 구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6살 때니까 이때쯤이죠. 여기 6살 때예요. 6세 때. 6세 때고 여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인 뭐 이런 건데 과거 회상이거든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과거를 회상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모르겠어요. 그냥 소설 속에는 뭐라 하냐면은 그냥 어떻게 돼 있어요. 소설 속에 첫 문장에 그게 나오죠. 첫 문장에 연희는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생각하곤 한다. 언제라는 게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저 정신과에 오기하고 이렇게 같이 가기 전 요 부분 정신과에 가는 거죠. 요쯤에서 아마 회상을 하는. 요쯤에서 회상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렇게 거슬러 오죠. 그야말로 역순행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에서 요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좀 나중에 우리 감상들 수강생들 감상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며 아동기, 초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으로 성장해가며 겪는 공포증과 우울증이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적 작가 시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적 작가 시점으로 쓰다가 보면은 초점 화자가 연희한테 이렇게 딱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연희 입장이 돼가지고 엄마란 말이 나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초점 화자,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전지적 작가가 연희한테 이입이 돼가지고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연희가 마치 서술하듯이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전지적 작가 시점 쓸 적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표현은 전체적으로 한 단락이 한 페이지에 달하는 등 문단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단락 구성을 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좀 경과됐다거나 장면이 전혀 엉뚱한 장면이 나온다, 장면이 완전히 전환됐다 그러면은 한 행을 비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들 본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소설책 기준으로 단락이 5줄 정도 넘어가면은 단락이 바뀌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막 10줄, 20줄 돼가지고 뭐 한 페이지 넘어간다. 그러면 읽는 사람이 지겹죠. 왜냐하면은 책이 빽빽하게 글자가 들어차 있잖아요. 그럼 읽는 사람이 답답해요. 읽는 사람이. 저는 그래서 단락 구분하는 게 적당히 여백을 주는 게 시각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막 단락 막 나누지는 마시고 한 문장하고 엔터 치고 한 문장하고 엔터 치고 그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게 문장 다 이어놓는 거.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그냥 한 단락이 이어지는 거. 그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상 단절되는 시점 등의 적정한 부분에서 나누어주면 가독성이 좋을 듯해요. 가독성. 여기 어려운 말씀, 정미진님이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 걸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읽기 편하다는 거죠. 읽을 수 있는 말. 그래서 그 소설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요즘 이 산문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그 가독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 가독성. 가독성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독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읽기 가능한 그런 성질. 그래서 뭐 한자로 쓰면 읽기 가능한 뭐 이런 읽기 좋은, 읽기 편한. 우리가 읽을 적에 적절히 여백이 있으면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읽을 때 편한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소설가들도 자꾸 그 단락 구분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아주 좋은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상 단절되는 시점, 거기서 나눠주면은 장면이 바뀐다거나 또 화제가 대화 나누면서
이야기가 서사가 진행되면서 뭐 장면이 바뀐다거나 이럴 때 단락 구분해주면 좋죠. 그래서 보통 소설책 읽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5줄, 5줄이면 사실 짧아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5줄에서 소설책 같은 경우 5줄에서 한 10줄 그 사이에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 지금 여기 저 정미진님이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놔서 77쪽, 83쪽 이래가지고 거기 요 부분에서 나누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트라우마 쓰신 분은 참고를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유리막에 대한 묘사나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실감나고 적절했다. 그거는 지적이 옳은 지적이에요. 우울증에 걸려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기분을 유리막으로 표현을 했죠. 유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유리를 문학적 장치로 참 잘 활용한 게 황순원의 장편 소설 나무들 비탈에 서다라는 그런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거기에서 유리를 저는 인상 깊게 작품 속에 쓰이는 유리요. 거기서도 그 소설 속의 인물이 주인공이 느끼는 유리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시각적으로는 통하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리가 있어요. 그럼 유리 건너편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공간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죠. 이런 쪽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시각적으로는 저쪽을 볼 수 있는데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저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저기에 내가 속하지 못하고 유리라고 하는 이 차단막으로 딱 막혀져 있는 거니까 저쪽에 눈에 뻔히 보이는 저쪽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는 것. 그럼 우울증이 더하죠. 이제 그래서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이 뭐 유리창이건 아니면 그냥 유리가 이 연희가 겪는 우울증을 잘 표현하는 그런 보조 장치가 되죠. 문학적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기분을 유리막으로 잘 표현했다. 마지막 장면은 족쇄처럼 가두고 있던 유리막이 부서지고 자유로워진 기분을 잘 묘사했다. 그렇죠. 늘 그런 유리막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 마지막에 닭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화해를 하면서 이제 그 유리가 다 깨지죠. 사실 깨지는 게 아니라 깨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산산조각 나죠. 그래서 뭐 벚꽃이 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78쪽에 공포에 대한 표현이 잘 됐다. 그 다음에 80쪽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연희의 심리적 증상을 잘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5쪽에서 뭐라 하냐면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다의 문장에서는 세상과 단절된 유리막이 소통이 가능한 유리문으로 열면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제 아까는 시각적으로만 통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네, 유리문이 열리면은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유리막을 통해 우울증 환자가 느꼈을 소외감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으면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렸다를 통해서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통하는 그런 거를 잘 표현해냈어요. 유리문이 여기서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였다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혼동되는 시점이 있다. 그래서 그죠? 엄마 아빠가 일 나가시면 엄마 아빠가 아니죠. 1인칭이 일적에 나요. 엄마 아빠지. 여기서 전지적 작가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소설 쓰는 초보자들이 저지르는 실수 초점화자 입장이어가지고 그 초점화자가 부르는 대로 불러. 첫 문장 연희는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면 생각하곤 한다를 받아주는 현재 시점 사건이 없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6살 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요 6살 때를 회상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의 사건이 소설 안에 나타나지 않고 문장이 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사건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구성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미진님이 예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직장인인 연희가 다른 직원들이 배드민턴 치러 나가는 것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아니면은 1박 2일 여행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뭐 그런 구체적인 그런 장면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게 없으니까 요 앞에 첫 문장, 제일 첫 문장이 겉으로 떠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 묘사와 기분을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그렇죠? 실제로 우울증에 걸렸었는지 의문스러웠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우울증을 느끼는 인물의 심리 묘사와 기분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의사와 진단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대학가 가서 무슨 책을 보고서는 새에 대한 조류 공포,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리고서는 연희가 자기의 자신을 자기가 진단해, 자가 진단을 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요. 우울증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려진 마지막 문장은 손쉽게 자가 치료에 성공한 듯 보여서 실제로 우울증에 이 사람 진짜로 우울증에 걸렸나 이런. 우울증은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우울증에는 자가 치료를 한다. 자가 치료. 자가라는 게 뭐예요? 자기 집에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자가 자기 집에서 치료한다는 건데, 우울증을 자기 집에서 치료한다. 있을 수 없어요. 요즘 우리 집콕이라고 그러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대면 접촉 억제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뭐 요즘 4명이잖아요. 4명. 5명 이하로 모이고, 그리고 여러 명 이렇게 못 모이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음식점에 가도 마스크 쓰고 있고. 이게 결국 외국에 나가서 다 들어오는 사람들 자가격리 보름 하잖아요. 1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요. 자가격리는 뭐예요? 네 집에 가서 너 꼼짝 마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가격리하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자꾸 사람들하고 접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연희가 자가치료를 했다. 뭔가 좀 어색해.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우울증은, 제가 주변에 주로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40대, 50대 초반 요 주부들이 우울증을 많이 걸리거든요. 물론 뭐 30대도 우울증 걸린 사람들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린 그 안학들 그분들한테 무슨 이제 문학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방법이 있어요. 시 낭송을 시켜요. 시 낭송. 그래서 집에서 혼자 읽고, 여러 사람 앞에서 2명, 3명 앞에서 시를 읽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은 무대에 올라가서 시를 읽고, 그러면은 우울증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울증은 자꾸 사람들하고 접해야 돼요. 그리고 꼭 사람들만이 아니라 산이나 들이나 산길, 들길, 공원길 이런 데 자꾸 다녀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여러 사람, 그리고 산과 들, 바람, 공기,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그게 자꾸 접해야 우울증 치료가 돼요. 근데 이 자가치료를 했다. 뭐가 안 맞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저희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시점을 1인칭 시점으로 바꾸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이걸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했는데, 지금 이 소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은 전지적 작가 시점보다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맞아요. 연희가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은이 얘기도 연희가 알고 있는 명은이 얘기를 하면 되고, 연희가 알고 있는 오기, 그리고 또 누구였어요? 또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얘기하고. 그래서
이 소설의 경우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주 적절하다. 이거 정미진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연희가 성장해가면서 닭에게 쪼인 경험, 그 다음에 그게 트라우마가 됐고 조류 공포증으로 나가서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기 돼서 우울증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다rum과 함께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치료하도록 조력할 수 있는 도구로서 트라우마를 인지하고 어린 시절 상처의 경험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문장이 길죠? 정미진님 요 한 문장이 길어요. 어쨌거나 제목의 트라우마는 내용상으로도 부차적인 의미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거를 이 작품을 읽으면서 소설이 되려다 말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져 있어요. 이 하나는 무슨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이 소설이 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나는 트라우마 극복이에요. 조류죠 조류 트라우마 극복기. 하나는 이게 연이죠 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살 충동 치유. 이거 누구였어요? 연희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살한 친구 있죠?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명은이죠? 명은이는 결국 죽었어요. 그것도 누구 있어요? 오기는 뭐 30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다 그죠? 연희는 그 방충망인 거 그거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명은이는 자살을 했고 그다음에 오기. 그래서 연희가 느꼈던 자살 충동 그것을 명은이도 그런 걸 자살 충동을 느껴가지고 결국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오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결국 손을 잡고 정신과를 가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 충동 치유하는 자살 방지 무슨 뭐 캠페인을 벌이는 소설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묘하게 겹쳐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아니고 둘 다 아닌 거예요. 둘 다가 합쳐져서 아주 멋지게 작용을 해서 독자들에게 뭐를 전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소설이 되려다가 말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언을 하자면은 제목이 트라우마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제목이 트라우마가 되면 안 되고 그냥 닭하고 관련된 연희의 트라우마 그게 우울증으로 발견하고 자살 충동을 느꼈었는데 그런 자살 충동을 느껴서 내 생각에는 연희도 자살을 한번 시도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엔 실패한 게 살아난 거죠. 그러다가 알게 되는 거죠. 자살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그리고 결국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거 조류 트라우마 닭 그게 얼마나 하찮은 거였는가. 그거 깨달은 계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깨달은 계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명은이를 내가 그때 좀 더 도와줬으면 더 얘기도 하고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갔으면은 명은이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한 번은 실패한 거죠. 그리고 오기를 만났을 때는 오기한테는 적극적으로 그러지 말자. 나도 이렇게 극복을 했다. 나도 사실은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 사실 우리들 그 사람들 모여서 서로 얘기해 보면은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속 얘기 털어놓은 거 보면 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마음고생하는 사람들 있어요.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들 그러잖아요. 내 인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소설을 쓰면은 대하소설 될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현재 뭐 몇십 년 살고 뭐 예를 들어서 40, 50 됐다 그러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연희가 지금 뭐 나이 먹어봐야 한 지금 30살 저쪽이겠죠. 그런 연희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30년 살아오면서 자기만 그냥 조류 트라우마 때문에 닭 올라타는 거 그거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만 그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 거기에서 자살 충동 내가 자살하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떤가 엄마는 또 좋은 엄마로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살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이제 좀 무산되고 다행히 살아나고 그러고 나서 어떤 계기가 주어져서 이제 저걸 해야죠. 아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 열심히 살아야지를 느낄 적에가 뭐냐면 사실은 명훈이 죽었을 때예요. 이때 느끼게 해서 나중에는 오기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소설이 그럴듯하게 이렇게 꾸며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목 트라우마는 내용상으로 부차적인 의미일 뿐 광범위하게 느껴져서 수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거 두 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제목이 트라우마란 말이야. 그 다음에 명훈의 자살은 다소 이해가지 않는 설정이다. 여기 지금 그 정미진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2년제 대학, 전문대학 나왔다고 4전제 대학자리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에 뭐 이렇게 흔히 말해서 학력 컴플렉스죠. 그것 때문에 다 자살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명훈이가 학력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그 학력 컴플렉스로 인한 어떤 그 상황이 나와야 돼요. 여기 보면은 뭐 연희가 설명하고 설득해도 학교에 집착한다는 식의 내용이 삽입된다면 좋겠다. 자살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학력 컴플렉스 전문대학교 나왔다. 남들 다 4년제 나왔는데 자기 혼자만 전문대 나왔다고 무시받는다. 거기 무시받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에피소드로 딱 들어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6살 정도면 15kg 전후일 텐데 닭에 본격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지 이거 지적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수강생들 중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촌에서 그 닭 올라타고 이렇게 장난 안 놀아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85kg거든요. 제가 닭 타고 놀 수도 있어요. 촌에 가면. 그거 어떻게 잡아서 6살짜리가 어떻게 잡아서 했냐.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나도 해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도회지에 살다가 농촌 가서 닭을 잡으려니까 어렵지. 촌에서는 닭하고 같이 살다시피 하니까 구구구구구 또 잡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늘 닭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아주 금방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는 어린아이 같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차라리 뭐 동화책 왕자 공주 배제하고 달개월 읽힌 에피소드를 다시 짜보면 어떨지. 아닙니다. 닭 탈 수 있습니다. 저도 타고 놀 수 있습니다. 진짜 올라타면 닭 찌그러지죠. 아마 여연이도 6살짜리니까 닭을 타는 신용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30층 사는 부유한 집 자녀의 이름으로 평범하고 고전적인 옥이라는 이름이 걸렸던 모양이야. 이분 정미진님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걸렸어요. 옥이 뭔가 좀 촌스럽다는 게 좀 그런가? 뭐 순수하고 뭐. 근데 30층에 사는 도시 여자 차도녀 이름이 옥이다.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모양이야 정미진님은. 근데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유리막에 대한 거 잘 표현했는데 족쇄처럼 가두고 있던 유리막이 부서지고 자유로워진 기분.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그런 거. 공포감 잘 표현했고 이거 다 얘기한 거네. 이 뒤집어가지고 또 있어요. 함께 생각해보면 돼. 연희는 정말 우울증이었을까? 자가치료를 하는 마지막 장면에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이제 정미진님이 이게 딱 지적했는데 맞아요. 아까 얘기했죠. 우울증 자가치료 아닙니다. 우울증을 자가치료했다 아니에요.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약도 먹고 우울증 약 굉장히 독합니다. 약 먹고 혹시 우울증 걸려서 약 먹어보신 분 계세요? 네. 우울증 약, 정신계통의 약은 굉장히 독합니다. 그리고 보면 알아요.
소화제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개인이 시줄과 날줄처럼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작가의 세계관이 주제처럼 보이는데 정신과적 문제가 쭉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꼭 우울증으로까지 연합될 필요가 있는지, 연합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작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나온 결과로 봤을 때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 마지막에 작가가 다 얘기를 해버려요. 하고 싶은 얘기를. 84쪽 제일 마지막 줄.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삶은 없다고. 한 번 태어난 이상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라 날실과 시실처럼 세상과 여러모로 짜인 채 사는 거라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꺾는 것은 나를 둘러싼 주변의 실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자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칼을 들이대는 행동이라고. 내 삶이, 내가 지금 그리는 그림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언젠가 멀리서 본다면 아름다운 그림의 일부분일 수도 있어. 오가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게 주제예요. 이게 작가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거든. 이렇게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작가가 다 얘기해버리면 어떡해. 서술자가 다 얘기해버리면 그럼 독자는 뭐해. 요런 거를 독자가 느껴야죠. 아 맞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줄과 날줄로 이렇게 다 얽혀져 있는 거야. 내가 죽었을 때 나만 사라지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연결된 거리가 다 끊어지잖아. 그거를 독자가 그렇게 느껴야지. 그래서 아까 자살 충동, 그거 이게 트라우마 얘기가 아니라 자살 충동 방지하는 거. 자살하지 맙시다 이 얘기야. 뭐야 이거? 앞에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응? 그래서 우울증으로까지 연합될 필요가 있는지,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는 제가 얘기할 게 못해요. 작가가 결정하는 거니까. 다만 제 입장에서는, 강의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강생들 감상평은 두 번째 영상에서.